네, 조금 전 속보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11일에 탈당을 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분열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요. 이 상황을 짚어보기 위해서 이 전 대표 측과 또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을 이틀 연속해서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이죠.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실장님, 이번 주에 탈당 기자회견 할 것이다. 이렇게 오전까지는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11일에 한다. 지금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신당 준비는 뭐 끝이 났고 뭐 당명 뭐 이런 거 다 정해졌다고 봐야 되나요? 뭐 그런 것까지 신당 절차까지도 다 아예 준비 작업이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총선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 총선 시기에 맞춰서 창당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적어도 이제 6월 초선 이전에는 창당이 맞춰져야 되고 창당 명칭도 우선 불의지 정당으로서의 이낙연 신당은 현재 한 두세 개 정도의 창당 명칭을 두고 현재 최종적으로 좀 선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고, 자 그러면 민주당의 잔류 가능성은 아예 없다. 이제 이렇게 아예 단정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기자회견 하겠다고 오늘 이제 기사가 나왔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민주당이 이 지난 대선 후보 결정 이후로 또 당대표 당선 이후로 오랫동안 성찰과 반성 그런 시간을 좀 가져왔어야 되고 또 혁신과 재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낙연 대표께서는 그 시간을 오랫동안 고뇌하면서 지켜봤는데요. 그런 혁신과 재건에 대한 전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헤어질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고요. 지난주는 이재명 대표 피습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위로와 그 혼란의 시간을 좀 피해서 이번 주에 하시기로 했습니다. 신당 참여자가 과연 누가 될까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이석현 국회 부의장과 문병호 전 의원 등 몇 분이 의사를 밝힌 것 외에는 추가 인사들이 직접적으로 거론이 되지 않고 있어서요. 추가로 참여가 확정된 전현직 의원들이 계실까요? 현직 의원은 이제 우리 이낙연 대표님께서 직접 그 만나고 또 참여를 이렇게 그 타진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전직 의원님들은 이제 그동안 이낙연 대표님과 쭉 함께 해온 신경민 의원님, 뭐 최원일 의원님, 최성우 의원님도 계시고 또 자치단체장 출신으로는 김윤식 이 시흥시장, 또 이근규 제천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등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원칙과 상식 측의 의원들은 탈당 이후에 같이 합당하는 것 이런 부분 조율하고 있습니까? 원칙과 상식에 대한 내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종합할 수밖에 없는데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낙연 대표님께서 직접 그 만나고 계시고 또 그분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는 입장에서 늘 그 배려하고 있는데 저는 뭐 끝내는 함께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도로 확인을 하고 있다. 원칙과 상식 의원들 4명의 어떤 입장을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의견들을 듣고 뭐 대화를 나누고 이런 과정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낙연 대표님이 직접 그분들하고 같이 만나고 협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네 분과의 직접 하시는 이낙연 대표님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님께 듣고 계신 건 없으세요? 어떤 부분들이 조율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건 없으세요? 큰 목표는 같다고 들었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주도성이라든가 이분들이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다 하시는 부분들, 빅텐트를 주도하겠다는 분들은 현직 의원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어떤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의 입장을 당연히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당의 가치와 비전이 지금의 민주당과는 어떻게 다른지 유권자들에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이낙연 신당을 고민했던 것은 그동안에 이제 정치가 이 절박한 인류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또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육공화국 체제에서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하는 불평등 문제, 또 인구 절벽에 대한 문제,
또 연금 개혁이나 교육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항상 이 뒷정권으로 밀어놨기 때문에 이낙연 신당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민주당과의 어떤 차별화하고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출마 방식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지난 6월에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귀국하면서 귀국 기자회견에서는 내년 총선에 출마에 관심이 없다,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혀서 그게 불출마 선언 같이 읽혀졌었는데 뭐 상황이 자꾸 많이 바뀌었고 시간도 흘러서 지금 뭐 지역구나 비례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됐습니까? 아직도 대표님께서는 그 출마에 대해서는 비례나 지역구 출마를 고려하지 않고 계시고요. 청년들 전문가들이 이번 총선에 어떤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께서는 아직 이 출마 방식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출마를 전제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더 많이 말씀을 하시면 그래도 내가 신당을 이런 방향을 끌고 감에 있어서 어떤 내 개인적인 그런 고려는 전혀 없다 이렇게 읽힐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낙연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테고, 저는 이번 총선이 이 지난 대선의 이 버전 2가 돼서는 안 된다. 또 양진영이 싸움만 하는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당은 새로운 길을 가려고 늘 노력할 테고, 네. 이낙연 이 대표님의 그런 이 철학과 목표가 분명한 그런 총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신당의 목표 의석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무래도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일당이 되려면 백성이 넘어야 될 텐데요. 저는 수도권에서 압승과 또 이 정권 견제와 또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의석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의원들, 현역 의원들의 움직임도 있어야 될 테고요. 네. 지금 시간이 얼마 많지 않아서 이미 타진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있어야지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근거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계세요? 저는 저도 이제 정치 연절히 쭉 이렇게 총선을 지켜봤는데요. 네. 이번 총선이 민심이 가장 격동하는 총선이고 또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이 이재명 리더십의 이 붕괴 과정에서 저는 민심이 이낙연 신당 또 새로운 빅텐트로 향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정권 심판론, 이 시각들이 모두 제3지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정권 심판을 넘어서 정치 심판론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민심은 그렇게 흘러가리라고 보고요. 네. 그동안에 양대 정당이 이 가져온 한국 정치의 공황적 상황을 반드시 국민들께서 극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준석 신당과의 협력, 이 관계 설정도 관심인데 접촉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이제 이준석 신당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이 거리를 좁히는 중이고 네. 최종적으로는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끼리 최종적인 목표와 내용을 좀 정하겠지만 실무적으로는 핵심적 과제라든가 네. 여러 가지 현재 정리되지 않는 여러 비례대표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 물밑에서는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만약 공동창당이라든지 총선 전에 합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가능한지 아니면 총선 전까지는 일단 전략적인 제휴 뭐 이 정도까지 저희가 예상을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결이 다른 신당이잖아요. 이낙연 신당은 민주당을 뿌리로 하고 있고 네. 이준석 신당은 국민의힘을 뿌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이 다른 양당이 뭔가 좀 이렇게 화학적 결합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구심력보다는 또 원심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정치적 공황을 뛰어넘는 시대적 과제, 모순들을 해결하는 그런 데까지 나가야지만이 아까 말씀드린 이 현재 한국의 정치 공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들 그런 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할 것인가 다들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공동 공천이라든지요, 뭐 정책 공조라든지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민심이나 국민이 정말 두 분이 손잡고 위기의 강을 건너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해내야 될 그런 그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 창당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 신당 외에도 금태섭, 양향자, 박원석 등 또 다른 제3세력들도 협상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른바 이 빅텐트 가능성도 나오는 이 부분 필수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으로 꼽으시겠습니까? 필수 조건이라기보다는 현재 우리 이 양당의 어떤 정치가 가져온 정치 공황을 반드시 좀 이제 무너뜨리겠다라는 목표가 있다 그러면 저는 네. 누구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은 어떤 양대 정당의 승리만을 이제 외치고 있는데 양대 정당이 그걸 훌쩍 뛰어넘어서 절박한 우리 이 국가적 과제, 인류 과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목표만 분명하다면 그것이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난 얘기인데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최초 제보자였다는 사실이 얼마 전에 직접 본인이 이제 공개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와서 왜 공개를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 이게 정치라는 것은 말을 정리하는 것이죠. 이 말을 정리하지 못하면 가짜 뉴스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되고 가짜 뉴스가 지배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이 공동체 붕괴로 이어지는데 대장동 제보를 한 이후에 2년 4개월이 지났어도 이 가짜 뉴스가 이 줄어들지 않고 확대되고 있고 가치가 전복된 사실들, 이렇게 대장동 때문에 대선에 졌다. 이낙연 측이 대장동 제보를 했다. 마치 이게 이 어떤 그 민주진영이나 진보진영에 큰 해를 끼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정치의 말을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민주정당이지 그렇지 않고 가짜뉴스만 형행하면서 그걸 믿게 될 경우는 그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고 결국은 민주당이 이 부분에 볼모가 잡혀서 현재까지도 이 이재명의 리더십 사실을 이재명의 리더십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정당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도 인해서 제가 2년 4개월을 인내하고 보다가 예. 말을 정리해야 되겠다. 말을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시기가 됐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제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신당 창당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가 최초 제보자였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이 뭐 이런 모든 그림에 시간표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에게 알리지 않고 내가 제보했다. 이렇게 밝혔지만 정말 알리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뭐 또 이런 의구심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글쎄 이낙연 대표님한테 보고를 꼭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죠 초기에는. 그리고 이제 좀 9월 13일 이 언론 보도가 폭발할 때쯤에는 제가 굳이 이 제보자로 밝히지 않아도 충분히 이낙연 대표께서도 대장동 사태를 다 알고 계실 때가 돼서 굳이 제가 제보라고 뭐 사회적 문제라고 이게 얘기 안 해도 이 제보 내용을 아셨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가 없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보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민원이었고 성남이나 일대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아까 얘기처럼 오히려 민주당이 이걸 정말로 뼈저리게 반성하고 이런 부분을 좀 극복해 나가는 시간이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갈등의 원인을 저는 민주당 내에서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증폭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언론에 내가 최초 제보자였다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그 즈음에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네. 그때 이낙연 전 대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낙연 대표께서 사실대로 좀 설명해 주고 이번에 제가 털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잘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내 갈등이 증폭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뭐 민주당 당원으로서 그리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뭐 갈무리를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글쎄 이제 그동안에 믿고 있었던 이 대장동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오히려 정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시기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가지고 이 대장동을 바라볼 텐데 사실 대장동의 이 본질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민주정이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민주당 자체가 이것 자체가
이 내분으로 더 커지지 않고 민주당의 어떤 반성과 혁신에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제 김대중 전 대통령 100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 야권 통합이 강조됐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은 탈당하고 이제 신당을 가더라도 총선 전에 뭐 극적인 회군이라든지 총선 후에 또 민주당과의 협력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의 어떤 그 가치라는 게 이 민주주의 역사성 또 서민을 위한 개혁성 또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가치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가치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 붕괴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신당으로 가는 길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가치들이 복원이 되고 이재명 리더십을 극복한 민주당이라 그러면 언제든지 이 협력 가능하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민주당 총선 전에 복귀는 저희가 이미 이 강을 건넜기 때문에 예. 총선 전에는 민주당하고 이렇게 복귀한다 이런 협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 총선 이후는 뭐 정치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이어서 그건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걸 계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정치의 목적이 더 좋은 삶을 위한 것인데 매우 지금 갈등만 증폭돼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국 정치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희들 쭉 성장하면서 이 민주주의 선진 국가들의 모델을 보고 우리나라도 정치를 성장시켜 왔는데요. 지금 민주주의 선진 국가들이라고 하는 나라들, 미국,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모든 나라들이 진영 싸움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을 볼모로 해서 그 피해는 서민들이 보고 있는데요. 한국 정치도 그런 선진국과 똑같이 이렇게 갈등하고 있고 혐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영에 갇혀 있는 나라일수록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현재 한국이 다른 나라의 모델이 된다 그러면 절박한 인류의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 새롭게 등장해야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의 도전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진통기이고요. 이번 총선이 그런 갈등의 한국 정치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정치 신당을 만드는 것도 네.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이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낙연 신당의 행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